톡톡사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0대 구독자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사연 많고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태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항상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늘 위축되어 있었고 어디 가서 저 힘들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얼굴과 가족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엄마와 다르게 제일 먼저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멋진 행보를 보면서 아들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도 항상 내 생활이 힘들어서 겁나서라는 핑계 속에 숨을 것이 아니라 나서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사연을 제보할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집이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세상에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고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시골 시장통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어머니는 항상 남편이 없고 여자 혼자 산다는 이유로 늘 무시당하고 아저씨들의 희롱거리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같이 힘들고 말자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쩔 때는 잘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도 같네요. 내가 만약 어머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난 자식을 버리지 않고 기를 수 있을까라는 마음속의 질문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라는 게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나를 저렇게 책임지려고 할까 그냥 의문스럽기만 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건요. 다른 말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참 많은 것을 견뎌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비하면 이걸 참 집이라고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곳, 그리고 그 집에서 저희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꼼짝도 못하는 더 초라하게 사는 엄마와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싫은 소리는 싫다고도 못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늘 그러셨거든요. 싫은 거 안 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요. 너무 패배주의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늘 틀린 법이 없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남들이 마지막까지 고르지 않은, 예를 들면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아저씨들의 더러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아주 잘 알게 됐으니까요. 여튼 그렇게 자랐으니까 뭐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건 물론이고 학교에서 활발하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소심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애들은 어른들보다 무서운 게 또래 친구들의 약점을 제일 먼저 파악하는 애들이거든요. 전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한테 딱 걸렸던 거죠. 아주 만만한 애, 내가 괴롭혀도 학교 선생님한테 고자질하거나 하다못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는 것조차 못하는 애. 그런 만만한 애라고 낙인이 찍혔으니 제 학교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아시겠죠? 야, 뱅이야, 너 오늘도 용돈 못 받았냐?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우리 숙제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글씨체 바꿔서 다 베끼고 이따 노래방으로 들고 와, 어? 동네가 좁아 얼굴이 익숙한 아이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건 활발하고 친구를 사귀기 좋아하는 사교적인 아이들한테는 정말 탄탄한 소꿉 친구라는 교우 관계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지만 저처럼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도태된 학생에게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끝없는 명예를 씌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들한테 괴롭힘을 받았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서 학교라도 옮길 법 하지 않냐 하시겠지만 그 허름한 집 월세마저도 겨우 벌어 겨우 내고 있는 엄마에게 저의 괴롭힘 정도로 집을 옮기는 큰 조건을 제시하기에는 그건 너무 가혹한 짓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그런 고르지도 못할 힘든 문제를 주는 것 대신에 반 친구들한테 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뱅이가 뭐냐고요? 가난뱅이요. 가난뱅이, 가난뱅이라고 부르다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그럼 뱅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해놓고 저를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다들 잘난 친구들이었거든요. 누구는 뭐 몇 선 시의원을 한 딸이라고 하고 지역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안이라고 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뭐 땅이 얼마나 많은 땅 부자라고 하고 부모님이 잘 사는 것뿐인데 학교 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계급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선생님, 반에서 학교폭력 조사하신 적 있었잖아요. 저 그때 애들이 볼까봐 아무것도 못 적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제가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졸업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로 담임 선생님에게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일이었어요. 아이들의 괴롭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면 선생님한테라도 구원의 손길을 한번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교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실을 절대 몰랐을 리가 없겠더라고요. 매번 바뀌는 숙제 글씨체만 보더라도 진작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숙제를 베끼는 것, 자기들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 가난하니까 돈 대신 몸으로 때우라면서 뭔가를 시키던 애들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점점 더 악랄해져 갔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노래방으로 와서 옆 학교 오빠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시중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한테 더 큰 걸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 그 얘기를 듣고 단박에 직감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선생님은 잠깐 동안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를 상담실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했죠.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저를 패느라고 제 몸에 남았던 상처까지 까서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무언가 움직여주고 해결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하고 처참했어요. 애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에 선생님이 개입하면 너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뺏는 거라고 생각해. 은희 얘기하는 거라면 은희가 좀 짓궂은 면이 있기도 하지. 선생님이 알아듣게 잘 타이를 테니까 너도 너무 밉다 생각하지만 말고. 저는 그 얘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상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은희는 저를 그 당시에 제일 많이 괴롭혔던 주동자이자 제가 말씀드렸던 시의원의 딸이었거든요. 선생님의 태도를 보니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는 글러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교실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 없는 담임 선생님이 늘 그랬듯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차라리 절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조례를 하러 들어온 선생님은 저를 괴롭힌 주동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네 요즘 같은 반 친구랑 친하게 잘 못 지낸다는 소문 들려와.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것도 좋지만 너네 학생부 성적 잘 유지하려면 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입시 말고 다른 생각 말고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알겠어? 교무실에 따로 불러서 혼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반에서 고작 이름 주르륵 읊어놓고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는 무책임한 태도. 담임 선생님의 종례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들의 고개가 돌아가고 모두가 동시에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계급 사회에서 난 보기 좋게 떨어졌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은이라는 친구는 조례가 끝나자마자 제자리로 걸어오더니 저에게 네가 담임한테 이른 거야? 라고 묻더군요. 하지만 대답할 새도 없었습니다. 발을 올려 제 가슴팍을 세게 걷어찼어요.
의자에서 튕겨져 나가 큰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힌 제가 눈에 눈물이 고여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반 애들 누구 하나도 말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소리를 내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죠. 저는 너무 아프고 이렇게 맞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팔을 올려 얼굴을 감쌌죠.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머리 위로 쏟아지는 욕설과 침을 뱉는 아이들. 사연을 쓰기 위해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하얀 병실 안을 보면서 내가 드디어 죽은 건가? 이제 이 괴롭힘이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도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눈을 끔뻑끔뻑 몇 번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엉엉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직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 하고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분명 제 손을 붙잡고 있는 엄마는 입꼬리를 잔뜩 내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야말로 엉엉 울고 있는데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그냥 웅웅거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엄마가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저걸 엉엉 우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꼭 깊은 바다에 빠지면 귓속이 멍멍한 느낌 들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느낌일까? 아직 정신을 잘 차려지지도 않아서 눈만 끔뻑거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뒤이어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제야 저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이 뭔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쪽 고막은 완전히 파열됐고 나머지 한쪽도 청력이 많이 손실된 상태입니다. 반대쪽 청력은 수술을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70% 이상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서 귀가 안 들리게 됐다는 얘기에 이번엔 제가 오해를 하게 됐어요. 차라리 그때 그렇게 맞고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눈을 뜨고 나서 처음 듣는 얘기가 앞으로 불구로 사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소식이라니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제 귀가 완전히 그렇게 망가짐으로써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해자였습니다. 당시 주동자 아이들은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있는 상태였고 집도 어지간히 잘 사는 아이들이었으니 그 애들은 아니더라도 부모님들이 앞다투어 저와 합의를 하자며 거액의 합의금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실에서 제 얘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야 학교 폭력 실체를 제대로 밝히겠다면서 반 애들을 따로 불러 조사를 하기 시작하셨죠. 뭐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제대로 커지면 본인의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했던 얘기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학교 폭력을 주도했던 시의원의 딸은 자기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반 애들이 그동안 괴롭힘을 제대로 폭로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3학년에 강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소문은 또 얼마나 빠른지 딸이 나서서 사고를 쳤다는 그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고 선거에서 시의원은 낙선하게 됐고요. 그 가족은 저에게 합의금을 던지듯이 주고는 외국으로 급하게 거처로 옮겼죠. 제 귀 한쪽이랑 맞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애들한테 살면서 처음으로 복수라는 것을 해봤으니까 나름 통쾌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 애들이 받아야 할 벌을 순차적으로 받게 되고 저도 남은 시간 동안 학교를 조용히 다닐 수 있게 됐지만 그 아무도 제 망가진 인생을 다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저는 대학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됐고 청력을 되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눈을 떴던 그 병원을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력 대신에 제 인생을 바꿔줄 남자를 찾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귀 많이 불편하죠? 그래도 한쪽 청력이 남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들리는 쪽 귀를 다시 들리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들리는 쪽으로 좀 더 잘 들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요. 미애 씨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인생에서 잃어버리고 망가진 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런 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앞으로 잘 될 것들만 생각하면 하다못해 기분이라도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요. 병원에 올 때마다 저한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그 당시에는 인턴이었던 남편이 저는 참 재수 없었어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집도 잘 살 거고 공부도 잘해서 의사까지 됐을 거고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한 거 없이 잘하고 살아왔을 것 같은 사람이 저한테 인생 조언을 해준다는 게 그렇게 안이 꼽게 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모든 환자를 이렇게 대하나 싶을 정도로 끈질기게 저한테 친절했습니다. 제가 몸이 이래서 취업 활동에도 손을 다 떼고 있을 때 직장을 소개시켜 준 것 역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이 병원에서 장애인들 특별 전형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직원으로 채용되면 자기랑 병원에서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냐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일자리도 소개시켜 줬고 아직까지 장애인 전형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저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기도 했지만 그렇게 취업을 해서 저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짠한 저희 엄마, 딸 팔아서 합의금 장사한 것 같다면서 울면서 그 돈 통장에 넣어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여전히 구질구질한 그 집에 살면서 제 인생이 이대로 영영 망가질까봐 걱정이 가득했었는데 제가 병원을 출근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특히 남편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시름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남편과 얘기를 할 때는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그 불편함과 우울함에 빠질 새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나머지 한쪽 귀로 더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들을 수 있지 않냐면서 항상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저런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좋아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저를 너무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지만 제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남편을 향한 저의 짝사랑은 그렇게 4년 동안 그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남편도 제 상황이나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을 뿐이지 저한테 마음이 영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사라서 매일같이 좋은 혼처 자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소개팅을 매번 거절했거든요. 4년 동안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어요. 오 선생님 있잖아. 오죽하면 직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어디 다른데 살림이라도 몰래 차려놓은 거 아니냐고. 그 얘기가 괜히 도는 소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도 이상하잖아. 아, 나이도 30대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사지 멀쩡하고 일 잘하는 의사가 결혼도 안 하고 있다고? 그건 나름대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세상에 괜히 도는 소문이라는 건 없는 법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직원한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거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괜히 저한테 헛소문을 옮기고 그러셔서 이게 결국 와전돼서 생사람 잡는 거라면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괜히 그런 허물 씌우지 말라고 오히려 나서서 남편을 변호해 줬습니다. 그 입이 가벼운 직원이 그런 모습을 놓쳤을 리가 없죠.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냐, 설마 오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추궁하길래 손사리를 쳤는데 결국 그 발빠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남편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던 모양입니다. 뜬금없이 저한테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냐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냐,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미애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미애 씨가 저한테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동안 옆에서 보면서 미애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봐요. 대신 그거 하나만 약속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미애 씨 편이 되어줬던 것처럼 미애 씨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요. 그거 하나만 약속하면
정말 평생 좋은 남편이 될게요. 그땐 몰랐죠. 왜 그렇게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 편이 되어달라. 그런 사소한 얘기에 집착을 하고 저한테 자꾸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지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뭐 몸이 그렇게 생겼는데 시댁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없겠냐 하시겠지만은 남편이랑 저랑 꼭 닮은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남편 역시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다만 의사가 된 이후로는 가족들이랑 절연하고 전혀 교류 없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도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그게 뭐 큰 흠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렇게 완벽하고 나랑은 접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말하지 못하는 힘든 사정이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더 가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하면 멍청이도 그런 멍청이가 없다 싶어요.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즐거웠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비로소 남편에 대해서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의사들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달에 한두 번씩 세미나를 가야 한다, 학회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 역시 뻔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뭐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냐, 학회가 있냐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어렴풋이 남편이 내 눈을 속이고 뒤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큰 일일까봐 확인하지 못했던 마음이 더 컸어요. 제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동안 남편의 일탈 시간은 조금씩 더 늘어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외박이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이제는 뭐 제대로 된 핑계를 댈 성의조차 없어 보이는 모습에 아무리 들이받을 줄 모르는 저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따지기라도 했냐고요? 아니요. 제가 어디 그런 깜냥이라도 되는 사람인가요? 그냥 주에도 의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1박을 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 붙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인 걸 들킬까봐 친한 친구 차까지 빌려서 그렇게 남편의 뒤를 밟았죠. 남편의 차는 처음 보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멈췄습니다. 자연스럽게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아, 내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나오는 남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은 더 그리면서 남편이 다시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시 나온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건 바람을 피는 상대도 아니었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 다른 여자도 아니었고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주 어린 남자예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마치 아빠처럼 다정하게 문을 열어주고 차에 태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따라붙었던 수많은 소문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그렇게 멀쩡한 남자가 소개팅까지 마다해가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딱 봐도 어디서 우리 모르게 살림이라도 차리고 애라도 나온 거지. 그런 소문 많잖아. 소문이 괜히 도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병원 사람들이 신나게 말하고 있을 때도 저는 아니 땐 굴뚝에 나는 연기라고 믿었던 많은 시간들. 당연히 끓어 넘치고 있는 이 냄비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서워 계속 모른 척 등을 돌리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됐다고요. 그게 정말 남편의 자식일 수도 하다못해 조카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길고 짧은 건 일단 대보고 판단하자고요. 그렇게 어린 남자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남편을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앞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뭐 김 박사가 어쨌네, 내과 개원을 하네 마네
만나지도 않았던 친구들의 얘기를 하면서 피곤하다고 자켓을 벗고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나 몰래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당신 어제 그 사람들 만나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나 봤어. 당신이랑 어떤 남자애랑 손잡고 당신 차에 타는 거. 왜 미행을 했냐, 소름 끼친다. 이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생각 꿈도 꾸지 마. 그게 대체 뭐야? 정말 나 몰래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보라고.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게 눈물이 계속 차올라서 남편 얼굴이 뿌옇게 보이는데 제가 남편의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해명하라고요. 남편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요. 아, 올 게 왔구나 하는 그 체념한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울면서 멱살을 쥐고 있는 제 손을 잡아 조용히 내리고는 자기가 다 얘기를 하겠다고 저를 거실로 가서 앉혔죠. 이어지는 남편의 얘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도 병원에서 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 뭐 다른 살림을 차렸다,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맞아, 나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는데 젊었을 때 했던 짧은 실수로 아이가 있어. 아이 엄마랑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굳이 이혼을 했다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고 또 아이 엄마란 사람도 애를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래도 난 내 아들이니까 내 피가 섞인 자식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물론 당신한테 처음부터 전부 얘기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내 자식한테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뚝뚝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당장이라도 남편을 내치고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등신 같다고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등신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아이 엄마랑은 연락을 끊고 산다고 하고 지금 그 아파트에 남편이 고용한 아주머니와 7살짜리 아들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쩐지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학교 생활을 하기 전에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무리해서 찾아갔던 게 저한테 덜미가 잡힌 거죠. 그리고 저를 붙잡으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냐. 나 정말 내가 한 실수지만 책임지고 싶다. 당신한테 그 실수를 같이 책임져 주자고 말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다고 하는데 결국 마음이 약한 제가 먼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말았네요. 아무리 그래도 7살짜리 애야.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애 혼자 거기서 어떻게 지내? 그렇게 외롭게 지내게 하는 거 애한테도 못할 짓인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모르겠어.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그 애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지만 아이 엄마까지 버린 애를 내가 다시 버린다는 게 너무 못할 짓 같아서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줘. 그 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저는 남편에게 아이와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황했지만 그럼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남편을 뒤로 하고 안방에 들어와서 펑펑 울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뭐 내 자식처럼 기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가 쉽게 생각하는 거지만 내 배 아파서 낳은 것도 키우기 힘든 게 자식이야. 오서방이 너 그렇게 속였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엄마 이가 갈리고 당장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해. 엄마 말씀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은 말씀이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그래도 애는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엄마도 내 선택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그냥 귀에 안 들리는 채로 집에서 맨날 누워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
거기다 대고 그렇게 따졌어요. 바보같이. 그런 바보 같은 제가 결국 남편의 혼외자를 제 자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아이를 만난 첫날에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제 옆에 꼭 붙어 앉아서 저한테 장난을 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저랑 노는 게 퍽 재미있었는지 제 옷소매를 꼭 붙잡고는 아줌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를 버리고 간 아이의 친엄마가 괜히 밉고 이렇게 착한 애를 그 집에 혼자 놔두는 게 그게 그냥 싫더라고요. 아직 남편과 제 아이도 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뭐 말도 안 되는 모성애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아이를 제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게 됐습니다. 소문이 금세 퍼졌죠. 사실 제 남편한테 혼외자가 있었고 제가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게 됐다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이니까 결국 남편한테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남편이 어디 다른 데서 낳아놓고 온 자식까지 품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까지 제가 들어봤네요. 저 정말 맹세컨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들이자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남편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으니까 이 아이는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제대로 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드리게 된 거였습니다. 계모라 드리기만 냉큼 들여놓고 은근히 애 괴롭히고 학대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돌았지만 한 번이라도 아들과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소리 못하죠. 친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친자식보다 더 예뻐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그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 애가 남편이 다른 데서 낳아온 자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이 아이는 그냥 나와 남편의 자식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키워왔습니다. 참 다행인 건요. 아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자라면서 사고 한 번을 치지 않았어요. 머리 좋은 건 아빠를 꼭 빼닮은 건지 집에 왔을 때 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교 1등부터 반장까지 예전에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저와 달리 아이는 정말 행복하고 완벽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식이 생긴다는 건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결고리 같은 게 생기는 거라고요. 비록 남편과 제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아니지만 전 저희 아들이 저희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20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확실히 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남편은 저에게 늘 엄마보다 더 엄마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지 누가 그럼 이 아이의 엄마냐고 저도 그렇게 나서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아들은 어느새 중학생이 됐고 늘 1등이 찍혀있는 성적표를 들고 제 품 안에 안기던 그런 기특한 아이로 컸죠. 그때쯤에서 저는 아들을 좀 더 잘 키워보고자 남편과 같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고 자연스럽게 병원 소식과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남편을 통해 그런 얘기는 어렴풋이 들었어요. 병원장님이 눈에 잘 들어 이번에 병원 인사고과에서 어쩌면 좋은 자리를 맡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속 안 썩이는 자식, 능력 있는 남편을 둔 행복한 여자구나. 그런 단꿈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한 제가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부지런히 집으로 올라가던 그때 우편함에 고지서가 꽂혀 있었어요. 남편은 학회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요. 평소에 급하면 그냥 아무데나 주차를 해놓고 다니는 남편의 습관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빨리 납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지서를 뜯어봤죠. 그런데 분명 지난주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제주도에 갔다고 했었던 남편. 그래서 연차까지 써서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낯선 환경에서 잠을 설칠까봐 남편이 자주 쓰는 베개까지 직접 캐리어에 담아줬던 저인데 주정차 단속 고지서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강원도 홍천이라는 주소. 거기서부터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남편과 살면서 딱 하나 배웠던 점이 그거였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틈을 주지 말자고요. 의심 가는 게 있으면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게 거짓인지 알아챌 수 있게 하자고요. 저희 아들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만약 그날 역시 제가 남편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아들의 존재도 남편의 과거도 저는 영영 모르고 살았을 테니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못했지만 꽤나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렇게 이번에는 지난주 남편이 왜 홍천에 가게 됐는지 그 발자취를 뒤쫓게 됐습니다. 한때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함께 병원에서 일했던 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지난주에 강원도 홍천에서 뭐 행사 같은 게 있었냐 넌지시 물어봤죠. 글쎄, 내가 들은 것 중에 지난주에 뭐 세미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강원도 홍천? 거기 우리 병원장님 별장 있는 곳이잖아. 혹시 남편이랑 요즘 뭐 문제 있어? 자기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웃긴다 싶은데 요즘 우리 병원에 병원장 딸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딸이 자기 남편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린 다 알잖아. 결혼도 하고 애도 있다고. 여튼 소문일 뿐이니까 나도 괜히 자기한테 말 전했다가 별것도 아닌데 마음만 불편하게 하는 걸까 봐 딱히 얘기는 안 했는데 정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최근 들어 병원장님과 인사고과 얘기를 자주 하던 남편, 홍천에 있는 병원장의 별장, 그리고 남편에게 관심이 있어 한다는 병원장 딸의 소문까지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하는 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지서 딱 그거 한 장뿐인데 모든 상황이 남편의 바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건 전 이제 더 이상 끓는 냄비가 두려워서 뚜껑을 열어보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또 피곤한 티를 역력히 내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붙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걱정하면서 조용히 남편 앞에 고지서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홍천은 왜 갔냐고요? 병원장 딸이랑은 무슨 사이냐고요? 남편 반응을 보는데요.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남편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옛날에는 걸릴 게 걸렸다 싶은 표정으로 놀라기라도 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마치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한 것 마냥 잘 걸렸다 싶은 느낌에 기가 찼습니다. 당연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 거라는 예상과 달리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로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던 저였기에 그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무섭게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신 참 음침한 구석이 있어. 그거 알아? 차라리 이제 잘 됐다 싶어. 나도 이렇게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금 동아줄인지 모르고 냅다 손부터 뻗어보는 그런 인생 그만 살고 싶어. 어디서 또 당신한테 입을 놀렸는지 모르겠지만 맞아, 다 사실이야. 병원장 딸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고 나같이 야망 있는 사람이면 병원 물려줘도 되겠다. 병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이야. 알아듣겠어? 지금 이렇게 날 쪼고 있는 네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제발 이혼하자. 너네 집 가난하잖아. 결국엔 너도 돈 보고 나랑 결혼했던 거 아니야? 그 돈 지금 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줘라 좀. 나도 제대로 내 인생 좀 살아보게.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남편이었던 놈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뺨을 얻어맞은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고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당신도 시원하게 나 때렸으니까 이제 쌤쌤 아니냐. 나 좀 놓아줘라.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기가 차서 저도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요. 어차피 네 계획에 내 아들 없던 거 아니야? 우리가 이혼하면 아무리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라고 하더라도 내가 키웠어.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애가 행복해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 있었다고. 어차피 그 집 가서 네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내 아들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살 거면 차라리 애는 나한테 줘. 양육비도 됐으니까 다시는 어떤 식으로라도 내 아들 볼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오히려 잘 됐다 싶었겠죠. 저나 아들이나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똑같은 눈엣 가시였을 테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제 아들이 또다시 눈치 보면서 계모손에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말대로 꽤나 큰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됐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돼서 이제는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얘기에 아들은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냥 엄마가 자기를 선택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빠랑 같이 안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저한테 안겨오는데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참 웃기죠. 애 한 번 배 아파 낳아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모성애를 알겠냐고 하겠지만 참 그래요. 정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제 아들을 키우면서요. 처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폭력으로 받았던 합의금을 썼어요. 그 돈은 평생 쓰지 못할 거라고, 그걸 쓰는 순간 내가 그 애들을 용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봐 손도 대지 않았는데요. 장성한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로스쿨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통장을 깨서 학비와 학교 근처에 원룸이라도 구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에게 그 돈을 몽땅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미워하지도 마세요.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엄마는 이제 나랑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저 역시도 이제 번듯한 직장을 갖추었고 아들은 검사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까지 된 상황에서 이제는 저에게 일말의 애정도 없었던 쓰레기 같은 전 남편과 함께했던 옛날은 전부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 결심했죠. 윗선에 연줄 하나 없는 아들이지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대성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거센 파도처럼 늘 흔들리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엄마의 사랑을 알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전 몰랐습니다. 아들 혼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수를 하고 있었을 줄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가끔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는 민원인들이 종종 있었기에 또 그런 사람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끊고 차단하려고 했는데 반대편에서 술에 취한 것처럼 한숨을 쉬던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이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 제 전 남편이 건 전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 시켜서 그렇게 소문내고 내 인생 조지니까 속이 시원하냐? 어? 덕분에 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했냐고 이 나쁜 년아. 술에 취했으면 곱게 잠이나 자. 우리 두 사람 쫓아낸 건 너면서 무슨 이제 와서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미쳤니? 양심이라는 게 있어? 아니야. 미애야,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가서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어떻게 만나. 그때도 병원장 딸려니 그렇게 나를 협박을 해서 내가 잠깐 분위기를 맞춰준 것밖에 없어. 나 믿지? 어? 정신 차려.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전화기에 대고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전 남편의 얘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차단을 해버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같이 저녁을 먹은 지 오래됐으니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전 남편이 나한테 했던 말이 영 헛소리는 아니구나 했어요. 그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너무 충격받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면서 아들에게 편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한테 복수 대신 해주겠다고 했던 말 기억해요? 그 복수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일 같은 거 몰랐으면 했는데 기어이 그 인간이 다시 찾아내서 전화를 했다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 아버지라는 인간, 그 사람 지금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제 아무리 병원장이고 자기 딸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능력 있는 인간이라도 해도 습관처럼 바람을 피워대는 사람한테 딸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제가 검사되고 나서 아버지란 인간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봤어요. 기가 막힌 인간이더라고요. 제 친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간 이유도 결국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라는 얘기를 알게 됐고요. 어머니랑 만나고 있을 동안에는 병원장 딸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고, 바람은 병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아무리 병원장 딸이라고 하더라도 바람 안 피고 배기겠어요. 뒷조사 좀 해보니까 또 바로 병원에 있는 젊은 간호사랑 바람 피고 있더라고요. 증거 다 모아서 병원장한테 보내니까 집이며 차며 다 뺏기고 빈털터리로 그 집이랑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오갈 데 없어지니까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하는 모양인데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 성에 차시진 않겠지만 친자식이 아닌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보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덤덤하게 얘기를 이어나가는 아들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오직 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수를 했던 아들의 심정을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겠어서요. 아들을 끌어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다. 그런 말 말아라. 아들이랑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뭐 전 남편은 그 이후로 연락이 안 왔냐고요? 왜 안 왔겠어요.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끈질긴 인간인데요. 그치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진상은 아들 선에서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자기야, 그때 내가 말한 거 생각해 봤어? 나 그날 이후로 정말 후회 가득한 인생 속에서 살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 진정한 가족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물론 내가 많이 믿고 싫겠지만 이제는 그런 실수 다시는 안 할게. 제발 나 한 번만 받아줘, 어? 태훈이 그 자식이야. 나이도 어리고 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겠어. 아들한테는 모름지기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 법이잖아. 저기 누가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해서 다 같은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해서 협박하는 거 어머니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사람 괴롭히는 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 직업이 뭔지는 그쪽이 뒷조사해서 더 잘할 거냐. 나 대한민국 검사야. 네가 먼지 한 톨 없이 당당하게 살았다고 해도 내가 털면 떼꾸정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검사라고. 내가 지금 네가 보기 좋아서 가만히 봐주고 있는 걸로 보여? 털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와서 가만히 있는 걸로 안 보이냐고.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참 사람이 그렇게 구질구질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아들의 말에 황급히 놀라 전화를 끊더니 그 이후로 연락해오지 않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 한심함과 아들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탐복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것이 엄마인 제가 본인을 현명하게 잘 키워준 덕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알아서 잘 큰 아들이 무식한 엄마의 복수를 대신 해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부터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억울하고 답답한 걸 참고 사는 그런 무식한 엄마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제 아들, 우리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하고 현명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서라도 행복하게 아들과 잘 살아보겠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댁내에도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많은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갓 1년 넘은 따끈따끈한 새신랑이에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유부남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믿기질 않아서 아침마다 제 볼을 꼬집어 볼 정도로 행복했죠. 뭐가 그렇게까지 좋았냐고요? 사실 저는 제가 영영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3살 때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부모 없는 고아라고 장가를 왜 못 가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턱에서부터 목까지 큰 화상 자국이 있어요.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상처라 저는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도 몰라요. 그냥 거울을 볼 때마다 막연하게나마 추측해 볼 뿐이었죠. 혹시 집에 큰 불이 나서 생긴 상처일까? 그래서 그 사고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만 살아남아 보육원에 오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혼자 상상을 하다 보면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졌죠. 제가 부모에게 버려진 건 아니라는 일말의 기대가 생기곤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에 큰 상처가 있는 고아일 뿐이었죠. 몸이 커질수록 화상 자국은 옅어졌지만 부위는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몸이 커질수록 부위는 더 늘어났어요. 하필이면 화상 자국이 눈에 바로 보이는 곳이라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아이들의 놀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야, 외계인! 너 밥 먹어도 되냐? 외계인은 사람이 먹는 밥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외계인, 괴물, 에일리언 등등 아이들은 별의별 말들로 놀려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겪은 일이라 제게는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너 그거 알아? 외계인이랑 눈 마주치면 그 외계인이 UFO 태워서 잡아가는 거. 조심해. 내가 너 첫 번째로 데리고 갈 거니까. 저는 날로 강해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겪지도 않는 일에 저는 어느새 익숙해져서 상처받는 일이라고는 없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약자나 소수자에 관대하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불친절했죠. 성인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성실하게 자격증을 따서 실습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자동차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성인이 돼서 보육원에서 나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버는 쪽을 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제가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자동차 회사 다닌다더니 웬 가게냐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보육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동생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동생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기 위해 혼자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육원에서 먹는 밥이니 반찬도 맛있었지만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식이나 피자 같은 것도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제가 요리를 하는 날이나 아이들이 둘러앉아 제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월급을 받는 족족 최소한의 생활비만 놔두고 다 모았습니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끼며 살았어요. 제가 가게를 하려고 돈을 모은다고 하면 다들 콧방귀를 뀌면서 하나같이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장사? 왜? 돈 많이 벌어서 장가라도 가려고?
내가 봤을 때는 돈 있으면 그 목에 흉한 화상 자국부터 수술해야 여자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장가는요. 제가 이래봬도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 솜씨도 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식당 차리면 꼭 오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학창 시절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 제 화상 자국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 다닐 때가 나았다 싶습니다. 애들이야 몇 번 놀리다가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면 재미없어서 더는 놀리지도 않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하면 더했죠.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은 제 앞에서는 어쩌다 그랬냐면서 안쓰러워하는 것처럼 굴었지만 은근 무시했습니다. 여자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들 했지만 뒤에서는 늘 수군거렸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는 걸 제가 들었지 뭐예요. 저렇게 징그러운데 수술하지. 아, 왜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 거야? 얘기할 때마다 마주보는 거 거북해 죽겠어. 그 정도의 말은 제게 상처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평생 이 큰 흉터를 가지고 고아로까지 살아왔는데 그 정도 내공 없으면 안 되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목에 화상 자국이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 닿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 몸의 일부 같았거든요. 거북할 정도로 제 상처가 불편했어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말 안 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 근데 그거 알아요? 그쪽이랑 마주보고 얘기할 때마다 느낀 건데 입냄새 되게 심해요. 혹시 건강에 문제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 꼭 한번 검사 받아봐요. 그런 저에게 정신승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돈 없어서 수술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제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달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제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저는 정신승리는커녕 그냥 다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척 한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같은 여자에게 홀라당 넘어간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는 법만 알고 있었지. 제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처음이라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회사를 그만두고 제 꿈을 이루고 난 뒤였어요. 저는 제가 바라오던 대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시작은 제가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을 모두 합쳐서 학교 앞에 아주 작은 즉석 떡볶이집을 차렸어요. 그 가게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서 지금의 포장마차 식당까지 차릴 수 있었고요. 포장마차가 잘 되어봐야 얼마나 잘 되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좀 나서 제법 장사가 잘 돼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월 매출 1억을 넘긴 적도 있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그때쯤이었어요. 포장마차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나이는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났지만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꼭 20대처럼 보였거든요. 가게에 올 때마다 주변에 앉은 남자 손님들이 다 한 번씩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전화번호를 물어볼 정도로 예뻐서 제 눈에도 확 띄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달에 서너 번은 오는 단골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항상 아내가 먼저 말을 걸긴 했지만요. 어떻게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이거 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라면서요? 사장님 와이프 너무 좋으시겠어요.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저 와이프 없어요. 노총각이에요. 어머, 이렇게 큰 대박 가게 사장님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갔다고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겠다. 아내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얼마나 화통하고 시원시원한지 내숭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자주 오더니 제가 결혼 안 한 총각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크게 행동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되려 저를 챙겨줬습니다.
가게에 올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바쁜 날은 가게에 나와 일도 도와줬고요. 그리고 쉬는 날은 가게 주변 조사 가자면서 맛집에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예쁘고 성격도 좋은 여자가 뭘 보고 저를 좋아할까 싶어서요. 물론 가게가 잘 돼서 모아놓은 돈이야 많았지만 아시잖아요. 제 얼굴에 화상 자국이 얼마나 흉한지 말이죠. 그러고 보면 아내는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화상에 대해 물은 적도 없고 많이 쳐다본 적도 없었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10명 중 10명은 다 저를 처음 보면 화상 얘기부터 꺼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이죠. 이러니 제가 아내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40년을 넘게 사는 동안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제게 먼저 호의를 가지고 다가온 건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보육원을 나온 이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았거든요. 연애하는 동안 저는 더더욱 아내에게 많은 걸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누군가 일부러 짜 맞춰 놓은 것처럼 너무 잘 맞았어요. 알고 보니 아내도 저만큼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내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였다고요. 할머니와 고모가 걷어주시긴 했는데 고모는 아내가 어릴 때 결혼해서 캐나다로 가버렸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계속 혼자 힘으로 살아왔답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대견했어요. 저는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를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살며 내성적이고 소심하게 살아왔는데 아내는 밝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언제나 저부터 생각해 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제 가게 근처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서는 옷가게를 그만뒀어요. 그러고는 제 가게에서 함께 일을 했죠.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을 때는 아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고민했었는데 막상 아내와 함께 일하고부터는 제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했던 게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로 웬 남자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그 남자들을 보자마자 아내가 불이 나게 남자들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저를 막았어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따라 나오지 말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아내가 간 방향으로 따라 나섰죠. 언뜻 들어보니 아무래도 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 일 아니라고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죠. 저는 너무 서운해서 말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돕겠다고요. 사실은 나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앞으로 빚이 조금 있어. 그 빚 갚으라고 찾아온 거야. 아까 그 사람들이 그럼 사채업자라는 소리야?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면 저런 사람들이 찾아와? 그제 아내가 말하는데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노상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 심해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꽤 오랫동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다고 하네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살 때였으니 보험은 당연히 없었고 할머니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내는 나이도 어렸고 고모는 결혼해서 캐나다로 가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부탁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고요. 워낙 급했으니 결국은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가끔 돈을 빌려 썼던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린 거였고요. 그러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아내가 그 빚을 떠안고 있었던 거죠. 원금은 갚을 수도 없는 게 계속 이자가 늘어나니 매달 이자만 갚는데도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원금 납기일이 됐다며 이자 말고 원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사채업자들이 계속 따라다닌다고요. 자기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건데 결국 들켜버렸네. 미안해. 나한테 실망했지.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데 당연히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 자기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어. 저는 아내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인데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아내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밀린 이자까지 해서 싹 다 갚았죠. 그날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못 갚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며 빚에 시달릴 줄 알았는데 제 덕분에 홀가분해졌다고요. 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보다 아내가 더 소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조건 아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어도 쓸 데가 없어서 지루하기만 했었거든요.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면서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롭게만 살아온 우리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잘 살겠냐고요. 제가 평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됐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 거창하게 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둘 다 가족도 없어서 하객도 많지 않은데 뭐하러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냐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했죠. 나 사실은 전부터 아파트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 자기 혹시 서울에 아파트 살 돈 있어? 당연하지. 자기 살고 싶은 아파트로 지금 당장 알아봐. 내가 다 사줄게. 정말? 자기 진짜 멋지다. 우리 자기 최고야. 저는 뭐든지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결혼하고 싶다고도 하고 비싼 예물도 해달라고 한다는데 제 아내는 역시 현명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미리 알아봤다는 아파트로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제가 가게 일로 바쁘다 보니 아내가 직접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알아본 곳이었는데 지은 지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워낙 위치가 좋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라기에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뭔가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아내와 제 사이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일에 언제나 진심이던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가게 일보다 다른 데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생활비를 요구했어요. 저도 당연히 아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줄 생각이었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꼴랑 두 식구 사는 집에 무슨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거의 다 가게에서 먹고 오는데. 자기가 나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며. 사실 나 전부터 하고 싶은 운동이랑 취미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돈 없어서 못했거든. 나 이제 능력 있는 남편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좀 배우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처음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전혀 관심 없던 수영이니 미술 같은 걸 갑자기 왜 하겠다고 하나 했죠. 하지만 내내 하고 싶었었는데 돈 때문에 배우지 못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쓰러워서 허락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예 가게에 들어오는 수입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옮겨주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아내에게 이 정도 못해주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허튼 곳에 돈 쓰는 사람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그러던 중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서 제게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뭐가 배우고 싶어서 그러냐고 농담조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캐나다에 갔다는 고모가 갑자기 비자 문제가 생겨 캐나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대요.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답니다. 여보, 고모가 일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갚는데 지금은 비자 때문에 집이랑 가게를 정리할 수 없어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니까 조금만 도와줘. 이 세상에 딱 하나 남은 자신의 혈육인데 타지에서 멸시당하면서 추방당하는 꼴을 어떻게 보냐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절한지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저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끌어다 빌려줬죠. 비자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내준다고 했으니 가게 담보까지 잡아서 필요한 만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점점 가게는 등한시했어요. 아예 가정주부로 살기로 했는지 가게에는 아예 안 나왔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재미있다나요? 심지어 최근에 옆집으로 이사온 사람과도 친해졌더군요. 아내는 옆집 꼬마애랑 그 애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강아지를 안고 있는 아이와 같이 서 있더라고요. 남이 보면 애와 엄마인 줄 알 정도로 사이가 좋아 보였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애가 최근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온 애더라고요. 제 아내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까워 보였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줌마, 다음에도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제가 우리 코코랑 또 놀게 해드릴게요. 그래, 아줌마가 또 놀러 갈 테니까 다음에 또 코코 산책 같이 시켜주자. 준석이 저녁 꼭 챙겨 먹고 나중에 봐. 안녕. 아내는 제가 없을 때 옆집 애랑 동네에서 자주 만났대요. 어린애가 항상 혼자 강아지랑 놀고 있길래 안쓰러워서 몇 번 얘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옆집에 이사 온 아이였답니다. 엄마가 없고 아빠랑 산다는데 너무 안쓰럽잖아. 꼭 우리 어린 시절 같아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 아내는 그 애를 볼 때마다 부모도 없이 자란 저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 계획된 연기였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에도 옆집 아이와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제 아내를 잘 따랐어요. 그럴 만한 게 아내가 그 아이에게 잘해줘도 너무 잘해줬거든요. 반찬이나 가게에서 싸온 음식들도 옆집에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옆집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과하게 잘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의로 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괜히 욱하더라고요. 소리까지 지르면서요. 여보, 당신이 만든 반찬 좀 나눠준 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은 엄마도 없이 애가 혼자 매일 밥 먹고 집에 있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난 안쓰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애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걸 가져다 준다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러지. 혹시 아이 아빠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고. 알았어. 그럼 아이 아빠한테 물어보고 주면 되는 거지? 저는 아내의 반응이 아무래도 좀 과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애가 엄마가 없는 게 안쓰러워도 아내의 호의가 과하다고 생각했죠. 이 정도 아파트에 살 정도면 애 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괜히 이것저것 도와주는 게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불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아내가 화까지 내니 제가 괜히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옆집과의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정말 옆집 남자에게 물어봤나 봐요. 저희가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데 애한테 종종 반찬을 가져다 줘도 되냐고요. 옆집 아이 아빠가 허락했답니다. 옆집 애가 원래 살가운 성격이 아닌데 제 아내를 잘 따른다고 했다나요?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웃끼리 가깝게 지낼 수야 있죠. 하지만 엄연히 옆집 남자는 애가 딸리기는 했어도 호랍이 싱글이잖아요. 괜히 아내가 그 남자와 살갑게 지내는 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포장마차 장사라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 출근할 때 집에 들어오고 남들 퇴근할 때 출근하는 일이다 보니 저도 만성 피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얼굴이 평소보다 너무 헬쑥한 게 걱정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함께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당시에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던 시기라 워낙 일이 바빠서 제가 같이 가주지 못했어요. 저는 일하는 내내 마음이 쓰여서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내 건강이 좋지 않다네요. 아내 말이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아내의 부모님도 당뇨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푹 쉬면서 수치를 좀 낮춰보자고 했답니다. 전 너무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이게 다 아내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내가 힘들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 말고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밤 12시가 넘었으니 당연히 집에서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했죠. 그런데 아내가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전화를 받자마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이 시간에 어딜 갔냐고 다그쳤어요. 어머, 여보 설마 집이야? 우리 엇갈렸나 보다. 나 지금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게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 그렇지.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이 시간에 혼자 나가면 어떡해. 나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은 바로 코앞인데. 암튼 우리 남편은 사랑꾼이라니까. 내가 지금 금방 집으로 갈게. 기다려 여보. 아파트에서 가게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탈 리도 없었고 버스는 다니지 않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바뀌라고 하기에는 아내의 주변 소리가 워낙 조용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몸도 아픈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내의 몸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다며 일어나지도 못하고 입맛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내의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가게를 쉬려고 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없어도 알아서 돌아갈 정도로 가게는 장사도 잘 되고 있었고 2호점도 자리가 잡히고 있었으니까 좀 쉬어도 될 것 같았거든요. 제게는 당연히 일보다 아내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내가 중병에 걸려서 거동 못하는 것도 아닌데 가게까지 뭐로 쉬어. 안 그래도 여보 혼자 일하게 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앞으로 당신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난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세상에 나처럼 남편 복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암튼 우리 남편이 최고라니까. 저는 진심으로 아내만 제 곁에 있어준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을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으로 아내를 도와주고 싶었죠. 제가 누굽니까? 명색이 잘 나가는 식당 사장이자 주방장인데 그깟 당뇨 정도야 식이요법으로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저는 매일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퇴근길에 가져가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음식으로만요. 제 정성이 통했는지 아내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워낙 입맛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매일 다르게 신경 써서 냉장고에 반찬을 해뒀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말끔하게 냉장고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전보다 얼굴도 통통해진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괜한 헛수고를 했더군요. 아내의 거짓말에 된통 속았던 거였습니다. 그날도 가게 문을 닫고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이를 만났어요. 학교 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은 먹었냐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아저씨가 한 어묵볶음 진짜 맛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보다 훨 맛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저는 당연히 놀랐지만 애 앞이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반찬을 옆집에 가져다 준다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당뇨라고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사람이 도대체 왜 옆집 아이까지 챙겨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어쨌든 제가 어른이니 애한테 쪼잔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가 잠시 망설이는 듯 싶더니만 갑자기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게 한다는 말이 아주 쇼킹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거 알아요? 아줌마 임신한 거.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어이가 없는데 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야?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돼. 저는 우선 애를 다그쳤어요. 애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보육원에서 지내다 보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었거든요. 워낙 외롭게 자라는 애들이다 보니 어른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알기는요. 아저씨 아줌마 매일 우리 집에 와요. 아줌마랑 나랑은 비밀 얘기도 다 하는 사이라서 다 알아요. 제 말이 진짠지 아닌지 궁금하면 아저씨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아이는 자신과 제 아내가 비밀 친구라면서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서로 다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자신이 몰래 알려주는 것이니 궁금하면 내일 자신의 집으로 오라네요. 오면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될 거라고요. 저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진실이라는 단어가 참 거슬렸습니다. 마치 정말 제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아서요. 그러고는 아이가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라 분명 아줌마가 저 보러 올 테니까 까먹지 말고 꼭 오세요. 내일은 우리 아빠도 계시니까요. 살다 살다 이런 초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죠. 이 당돌한 꼬맹이가 저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건 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래에 당뇨 때문에 내내 집에서 요양한 사람이 임신이라니요. 그리고 매일 밤낮으로 살을 비비며 사는 부부인데 제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모를 리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최근에 항상 집에서 넉넉한 티셔츠에 고무줄 바지만 입고 있기는 했어요. 저야 당연히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보다 살이 좀 찐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아랫배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미쳤구나 싶어 황급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어린 여성 말만 믿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옆집 아이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직접 물어볼까 싶기도 했지만 괜히 아내에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말도 못 꺼내겠더군요. 그 어린 녀석 때문에 괜한 싸움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아내는 분명 달라지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는 하긴 저도 부끄럽지만 사실 당뇨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아내가 집에서 쉬면서부터 부부관계가 아예 없어졌어요. 제가 아내에게 다가가 스킨십이라도 좀 하려고 하면 아내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여러 번 피했거든요. 저도 몇 번 거부당하다 보니 제가 먼저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워서 아내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신이라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까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고요. 옆집 아이의 말이 맞을 리가 당연히 없었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녀석은 저를 볼 때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더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옆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당연히 일절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평소처럼 가게에 나간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1시간 정도 혼자 배회를 했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요. 그 1시간이 제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옆집 아이의 말을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왠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불안하더라고요. 정말로 아이의 말대로 제 아내가 옆집에 있기라도 할까봐 말이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강아지 간식이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저는 당연히 아내가 옆집에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강아지 간식을 샀습니다. 주말에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불쑥 가는 건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옆집 아이가 종종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걸 봤어요. 지나가다가 간식 가게가 새로 생겼길래 생각나서 간식 하나 샀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고 연신 연습을 했죠. 초등학생 아이의 말에 휩쓸려서 아내를 의심하고 남의 집 초인종까지 눌렀으니 분명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제 아내의 웃음소리였죠. 크고 화통한 바로 그 목소리 말이죠. 그 소리는 바로 저희 집이 아닌 옆집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이에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옆집은 문을 반쯤 열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귀에는 너무나 익숙한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참 간지러워. 아직은 만져도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네. 준서가, 너희 아빠 좀 말려봐. 저도 동생이 뱃속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너무 궁금한데 배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저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제 귀로 직접 들어놓고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집에 있는 여자가 절대 저의 아내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문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다가 결국 반쯤 열린 현관문을 덥석 잡아 세게 열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옆집에서 시시덕거리고 있는 여자가 제 아내가 맞는지 말이죠. 저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집 거실에 제 아내와 옆집 남자 그리고 옆집 아이까지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더군요. 거기다가 옆집 남자와 아이의 손이 다름 아닌 제 아내의 배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아주 단란한 새 가족이 따로 없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목소리만 컸지 말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남의 집에서 다른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왔어? 가게 안 나갔어? 아내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단지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왜 이제 왔냐고 다그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게 다 아이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 내 말이 맞죠? 아줌마 매일 우리 집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줌마 임신한 것도 맞아요. 봐요. 배가 불룩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꼬물거린대요. 준서가, 너 그만 안 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너랑 나만의 비밀이라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래, 준서가 아줌마랑 너랑은 비밀 친구 하기로 했잖아.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친구.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도대체 비밀 친구는 또 뭐고 임신은 또 뭐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옆집 남자는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사과를 했어요. 우리 애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요. 아내분께서 애를 좀 자주 놀아줬더니 애가 정이 많이 들었는지 자꾸 이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폭발했어요. 옆집 남자에게 옆에 잡히는 대로 쿠션 같은 걸 마구 던지더라고요. 짜증나. 아줌마는 무슨, 아빠 그만 좀 해. 내가 아직도 유치원생인 줄 알아? 왜 자꾸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래? 난 이제 엄마더러 아줌마 말고 엄마라고 부를 거야.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현실감이라는 꼴은 없이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아이의 말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아내와 옆집 남자도 뭔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는지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당신, 내가 알던 여자 맞아? 설마 이 남자랑 원래부터 알던 사이야? 빨리 대답 안 해? 저는 도무지 끓어오르는 화를 진정할 수 없어 집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여보,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임신했어. 당신한테 서프라이즈로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꼬여버렸네. 우선 여기서 나가자. 우리 집에 가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 아내는 어느새 제 팔을 잡더니 집에 가자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분명 많이 당황한 듯 보였죠. 하지만 더 당황한 건 저였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네요. 그게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옆집 아이는 아무래도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는지 저와 아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었어요. 엄마, 이대로 나 또 버리고 가려고? 나 엄마 절대 안 보내. 놔두고 가지 마. 제발 엄마. 준서가 그만해. 누가 네 엄마야.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옆집 남자는 아들을 아내에게서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어요. 제게 연신 미안하다면서 허리를 숙이는데 연기를 얼마나 능청스럽게 잘하는지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한 가지는 알겠더군요. 제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우는 아이의 얼굴은 진짜라는 걸요. 그 모습은 절대 연기가 아니었어요. 어른들이나 사람을 속이지 저런 어린아이가 저를 왜 속이겠어요. 저를 속여봐야 이득이 없는데요. 제 아들과 생판 남이면 이렇게 울고불고 해봐야 제 아내가 진짜 자기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럴 이유가 없겠죠. 저는 제 팔에 매달려 있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의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신이 다시 한번 말해봐. 진짜 임신했어?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 보여줄게. 우리 집으로 빨리 가자.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아이를 외면하고 현관을 나서려는 아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진짜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 사실은 내가 당신 속였어. 나 무정자증이야. 그러니까 당신 뱃속 아인 절대 내 아이일 수가 없는 거지. 순간 집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가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눈알이 돌아가는 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렸죠. 뭐? 당신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무정자증인 주제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한 거냐고. 사실 저는 제가 무정자증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아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냅다 말을 던진 거였죠. 그 미끼를 아내가 덥석 물었고요. 아내는 저 몰래 외도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전에 옆집 남자가 먼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 새끼 제대로 호구라며. 이건 호구가 아니라 그냥 고자 새끼였네. 야, 너는 멍청한 게 어디서 이런 새끼를 골랐어? 옆집 남자와 아내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무대 뒤에 배우들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아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고자인 줄 어떻게 알아? 얼굴에 쓰여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 그 말 진짜야? 진짜 무정자증이냐고. 대혼란의 장이었어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참혹한 현장이었죠.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강아지는 시끄럽게 짖어댔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건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모두 조용히 하라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집안이 떠내려갈 정도로요. 그제야 좀 조용해지더군요. 당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야. 정말 이 남자랑 날 속인 거야? 아내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그제야 자기 머리를 마구 헝클더니 이실직고를 했어요. 알고 보니 아내와 옆집 남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부부 사기단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 아내가 저와의 혼인신고를 미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내는 유부녀였어요. 이미 저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옆집 남자와 혼인관계였고 옆집 아이도 아내 아이가 맞았습니다. 아내는 계획적으로 제게 접근한 거였고요. 어쩌다 이 남자와 만나서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전의 경력도 화려하더군요. 예전에 가게에 온 손님 중에 아내를 보고 술집 여자로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술 취한 손님이 괜한 꼬장을 부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 남자들이 딱 맞게 아내를 알아본 거였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술집에서 일하다가 옆집 남자를 만난 거죠. 20대 내내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살며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며 살다가 갑자기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둘이 나와 따로 살았다네요. 아내는 아이를 생각해서 옷가게에서 일했지만 남자는 버는 게 마땅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 같은 남자들을 등치면서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며 세 식구가 산 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 남자와 아이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사준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얼마 전 고모를 핑계로 제게 뜯어낸 돈과 저 전에 만났던 남자에게 뜯어낸 돈을 모아서 산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기꾼들도 참 열심히 사는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집 사기 어려운 서울에서 사기 두 탕이면 아파트도 사니까요. 거기다가 수영이니 미술이니 배운다고 제게 뜯어간 돈을 자기 아들 학원비로 쓴 거였습니다. 아주 눈물 나는 모정이었어요. 아내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주변에 사람 없고 고립된 생활을 하지만 돈은 좀 있는 남자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떼줄 것처럼 굴다가 같이 사는 데까지 성공하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남편인 옆집 남자를 등장시켜서 외도한 거라고 매도해 그 핑계로 위자료를 받았던 거죠. 처음부터 제게도 그럴 생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상대로 치려던 사기는 계획대로 흘러가질 않은 거죠. 부모야 사기꾼이지만 아이는 아니잖아요. 아이가 사기꾼 부모를 도울 리 없었죠. 애가 어릴 때나 둘만의 비밀이네 뭐네 하면서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약속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애가 학교에 다닐 정도로 컸는데 통할 리가 없었죠. 거기다가 계획이 더 틀어진 건 아내가 제 계획에 없었던 임신까지 해버린 거였습니다. 아내는 궁지에 몰리니 우선 내 아이라고 우겨서라도 우리 둘 사이를 외도로 몰고 가려고 했겠지만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던졌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였어요. 제가 이 여자와 내연남이라는 증거보다 옆집 남자가 아내의 진짜 남편이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위자료를 줄 리 없었죠. 내가 그래서 우선 현금만 가지고 튀자고 했잖아. 당신이 이 인간 집까지 뺏겠다고 어물쩡거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알고 보니 옆집 남자 새끼가 제 아파트를 노렸다네요. 위자료로 이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하려던 거였죠. 네가 갑자기 애 옆에 있겠다고 옆집으로 이사 오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지금까지 자식한테 신경도 안 쓰고 헛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니던 년이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괜한 지랄을 해서는 아유 이번 공사는 네가 다 망친 거니까 네 년이 다 책임져. 지금까지 내가 다 책임졌지. 네가 언제 남편이나 아빠 노릇 한 적 있어? 내 팔자야. 내가 어디서 저런 새끼랑 엮여서는. 아주 지랄 발광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제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착한 척 연기하면서 저런 거지 같은 성질머리를 숨기고 살았을까 싶을 만큼 정신 나간 년이었어요. 자기 아들 앞에서 임신까지 한 몸으로 저런 개념 없는 말을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제가 당한 일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다가도 아직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서글픈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세상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부모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더 말해봐야 제 머리만 아프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 이곳저곳을 뒤져 핸드폰으로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제 행동에 옆집 남자와 아내는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웬만한 상처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최강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죠. 가슴이야 찢어지게 아팠지만 먼저 제가 살 방법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기를 당한 거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도 이 집에는 아내의 혼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내 짐도 워낙 많았고 아내와 옆집 남자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 오히려 제가 아내와 살았다는 증거가 더 적을 것 같더라고요. 사기 당하기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아내를 고소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준 돈과 아내가 가지고 있던 포장마차 통장까지 싹 다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저와 살면서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썼던 증거들과 옆집 남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증거까지 찾았죠. 고소라는 게 참 지저분하더군요. 저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했어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인데 고소를 통해 아내의 지난 과거에 대해 하나하나 알게 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변호사는 저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찾았고 함께 자료를 모아 싹 다 고소를 했죠. 사실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큰 피해를 본 것도 아니다 보니 제가 뺏긴 돈만 받아내면 되는 거였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으니까요.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계속 법원에 출두하고 있습니다. 워낙 증거가 많아서 제가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뱃속 아이에게도 잠시나마 이웃 주민이었던 옆집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상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괜찮습니다. 예전보다 더 사람을 못 믿게 되긴 했지만 오히려 한번 된통 당하고 나니 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하더군요. 옆집 아이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받았을지 모르니까요. 인생 경험 3개 한번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돈 혼자 펑펑 써가며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즐기면서 살려고요. 제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